예, 오늘 세미나 11시간입니다. 오늘은 344페이지 질의응답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린 박사, 퍼슐랭스 레프레젠탄츠 문제와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을 특히 주체와 거울의 관계의 근거에 연관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물론 그러한 관계가 주체로 하여금 거울 속에 있는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를 참조케 하는 한에서 말입니다. 락강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제시한 방향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일종의 새끼리 될 테니 말입니다. 거울상은 상상계죠. 또 그 거울상을 보고 환호하는 아이의 자기 이미지 역시 상상계죠. 근데 퍼슐랭스 레프레젠탄츠라는 것은 그 이항기표 아닙니까? 이항기표, 표상의 대표자로서의 이항기표인데 이것은 억압된 기표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상징계에 등록되는 것이죠. 무의식의 그 언어 구조 속에 등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퍼슐랭스 레프레젠탄츠와 이 거울상의 관계는 이거는 그렇게 이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오늘 강의에서 꼭 필요한 것이긴 했지만 퍼슐랭스 레프레젠탄츠를 제가 다시 거론하게 된 것은 제가 시니피안과 주체 사이에서 선택이, 즉 벨이 모습을 드러내는 한에서 자유라는 기능의 가상점이라 일컬었던 지점에서입니다. 저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자유, 그런 자유의 여러 변모들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해 거론함으로써 그 지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목숨이냐 자유냐 이런 거 나왔었죠. 그런 후에 저는 자유를 행위의 관점에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데카르트에게로 화제를 옮겼죠. 결국은 이 목숨을 선택하면 자유는 상실될 것이고 자유를 선택하면 자유와 목숨을 동시에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진정한 자유라는 건 뭐였죠?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목숨을 상실할 자유. 목숨은 상실하지만 내가 자유를 선택할 자유. 그 자유를 행위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게 진정한 자유였죠. 그런 후에 저는 자유를 행위의 관점에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데카르트에게로 화제를 옮겼죠. 데카르트가 자신의 자유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은 바로 행위 속에서이며 자신이 확실성을 발견한 길을 통해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데카르트가 자기의 확실성을 발견한 것, 그것은 바로 자유를 손에 넣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확실한가? 내가 행동하는 게 확실한가? 이것에 대한 어떤 보증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추구했던 이 확실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이 보증하는 어떤 지식과 또 신이 보증하는 행위에 대한 확실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한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행동을 통해서만, 행위의 관점에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데카르트가 자유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것이다. 자유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자유는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찾아먹고 누리고 향유하는 것, 그것이 곧 자유죠.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유는 행위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확실성이에요. 주체의 확실성. 이 데카르트의 주체 확실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길 원했던 것이죠. 확실성에 대한 확신. 이게 이 락강의 주체에게로 넘어오면 어떻게 비유가 되겠죠? 주체 자신의 어떤 자기 확신, 주체 자신의 자기 확실성에 대한 확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 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나의 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 영역에는 영적인 자유가 있죠. 영적인 자유, 정신적 자유가 있죠. 예, 심리적 자유가 있죠.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 뭔가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기 확실성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정신적으로도 자기 확실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타자의 이데올로기라든지 타자의 주장에 그대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 생각과 그 자기 행동에 대한 그 확실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이는 그가 이 자유를 무슨 은행의 구자처럼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타자의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용어들을 전의의 수준에서 논하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Vorstellungsrepräsentanz의 장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겁니다. 여기서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영역과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신신체적 현상이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신체화 현상, 신체화 증상이라는 것이죠. 정신신체적 현상. 이것은 정신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신체적 현상이란 시니피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체의 수준에서 주체의 아파니시스를 초래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시니피앙적 유도가 발생하는 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억압이 없는 거예요. 억압이. 그 깊이의 억압 없이 그 주체 수준에서 아파니시스 소외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어떤 그 시니피앙적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증상이다. 이게 이제 정신신체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깊이의 억압도 없고 주체의 아파니시스도 없이 시니피앙의 유도적인 역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니피앙의 억압이 없이 시니피앙의 유도적 역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소책자, 얼마나 장황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그 소책자에서는 그럼에도 본질적인 사항이 한 가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이 반박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니라 제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이 지적에 따르면 욕망은 욕구를 표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그 요구 마이너스 욕구죠. 그러니까 욕구를 표명하는 것. 욕구를 표명하는 것은 요구죠. 욕망이 아니라. 그럼 욕망은 뭐죠? 욕으로서 욕구를 표명하고 남은 찌꺼기 이게 욕망이라는 것이죠. 정신신체적 현상이 위치한 곳에서는 아파니시스로서의 주체가 연루되지 않기 때문에 Vorstellungsrepräsentanz가 우리의 해석에 작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을 가하게 될 겁니다. 정신신체적 현상이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심리적인 안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단순한 장광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면 이는 욕구가 욕망의 기능 속에 연루되는 한에서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신신체적 현상을 이야기한다면 이는 욕망이 거기에 개입하는 한에서지요. 근데 이 욕망이 결여로부터 출발하는 욕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욕망은 그냥 피상적인 욕망이 있고 결여로부터 출발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억압과 아파니시스를 통해서 솟아나는 욕망이어야 이게 주체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의식 차원에서 피상적으로 욕망도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는 피상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신신체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거기에는 피상적인 어떤 욕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체의 아파니시스의 기능이 더 이상 고려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의 욕망의 고리가 보존되어 있는 한에서이죠. 우리나라 그 속담인지 그 말에 이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이게 아주 적확한 그 예가 될 수 있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신입향에 억압도 없어요. 그 뭐 주체의 소외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뭐 주체의 결의로부터 나오는 욕망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시기심이 단순한 시기심. 거기서 이제 이 시기심, 그것이 이제 신체화 증상으로 나온 것이죠. 배가 아프다는 건. 말이 나온 김에 조건반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반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시된 것. 사람들은 파블로프의 실험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통합과 총체화라는 욕구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 기능의 실행이 분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통합과 총체화라는 욕구의 기능이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 기능의 실행이 분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분해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 이상의 기관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에게 고깃덩어리를 보여주어 침이 나오게 하면 이제 우리에게 흥미로운 점은 침의 분비가 사물, 고기 없이도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그 분비가 시니피향처럼 작동하는 무언가와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종을 친다든지 딱따기를 울린다든지 그런 어떤 시니피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니피향으로 작동한다고 말한 것은 그것이 실험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시니피향의 발생 위치는 타자의 위치죠. 바꿔 말하면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엾은 짐승의 심리라 일컬어지는 것에 대해서라면 실험은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실험을 통해 주어졌다고 하는 신경증적 효과들이라는 것도 전혀 신경증적 효과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그것들은 말에 의해 분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경증적 효과가 일어나도 그것이 말에 의해서 분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한데 그것들은 말에 의해 분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반사의 주된 이점은 동물이 무엇을 지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물에게는 시니피향이 아닐 텐데 그것이 시니피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차이 속에 기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니피향이 작용하는 것은 시니피향의 장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죠. 유유상종이에요. 시니피향은 시니피향과 상호작용하는 것이지 뭐 다른 것과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시니피향을 활용하는 것은 동물에게 페르셉툼, 지각되는 것의 수준에서 변별적인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각의 수준에서 변별적인 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물론 동물에게 페르셉툼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 동물이 주체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인 페르시피향, 지각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용어인 실험자 외에는 어떤 주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필시 표상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밖에 할 수 없는 동물의 지각 수준에서 변별성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이 이런 식의 실험이 갖는 주된 이점입니다. 표상과 전혀 상관없는 동물의 지각 수준에서 시니피향의 변별성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제 실험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 실험에서 우리 자신의 지각에 대해 알기 위해 동물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블로프는 실험의 효과를 이처럼 제안하는 것은 동시에 그 실험의 아주 커다란 중요성을 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실험의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이점은 제가 말한 바와 같고 그 이점은 실제로 바로 그런 식으로밖에 활용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그 실험의 이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물음을 부각시켜준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는 시니피향을
동물의 지각 속에 신입피양들을 배분한 것은 우리 실험자들이기 때문에 이 신입피양들은 우리의 것이지요. 이 신입피양들이 서로 간에 일종의 등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동물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물음을 공식화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등가성은 숫자의 리얼리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도 방금 제가 숫자를 사용할 때 함축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산수가 대수학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말수된 과학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제기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말입니다. 여기서 숫자는 순수한 진동수라는 명목으로 본래의 맥락에서 파블로프적 신호라 불릴 수 있는 어떤 것 속에 개입합니다. 다시 말해 초당 100번의 시각 자극으로 조건 반사하도록 된 동물은 초당 100번의 음성 자극에도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실험 속에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도입됩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는 진동수를 계산하는 우리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전혀 신입형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동물이 아무 훈련도 받지 않은 채 동일한 진동수를 유지하면서 한 감관에서 다른 감관으로 이행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아마도 엄격한 의미에서의 지각의 구조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탐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질문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지만 미처 그러지 못한 것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마치기로 합시다. 이 파블로프의 실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부진했는데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8장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 최초의 이양체 선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제 수업의 목적은 분석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여전히 그렇죠. 분석가의 양성은 정신분석 연구에서 시사성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입증해 보여드린 바와 있듯이 정신분석 문헌에는 그러한 양성의 원칙들이 빠져 있습니다. 분석가 양성 과정을 거친 모든 이들의 경험에는 그 결여된 기준들이 의례적인 질서에 속한 어떤 것으로 대체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핵심만 놓고 보면 이러한 대체물은 오직 한 가지로만 풀이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이죠. 분석가 양성의 원칙이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분석가에게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스스로 정당함을 느끼게 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저 너머의 것, 저 너머의 실체가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스스로 이 긍지를 느끼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게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어내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환자 자신인 주체의 믿음과 그 믿음이 어떤 기술에 따라 일궈낸 결과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분석가가 하나의 신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는 자기 환자에게 신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 사람에게 당연히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에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환자를 인도하는 과정이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는 분석 경험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러한 삶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그 중심점이 바로 제가 분석가의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지적한 것이죠. 정신분석은 분석가의 욕망을 중심으로 담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이 이미 충분히 근거 있는 것이라 여기시겠지만 우리의 논의가 진척됨에 따라 그만큼 더 명백하고 필연적인 것임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데카르트의 행보가 시작된 자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의 행보의 시작과 끝은 근본적으로 과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확실성을 향하고 있었죠. 그 자리는 과학, 플라톤 이후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철학자들에게 성찰의 대상이 되었던 과학이 아니라 과학, 라시앙스, 과학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이때 강조점은 과학 시앙스가 아니라 라라는 정관사에 주어지죠. 우리를 둘러싼 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의 활동 무대를 형성합니다. 이는 정신분석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과학은 정신분석가에게도 역시 그의 조건들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문자 정관사의 과학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학과의 관계 속에 정신분석을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데카르트적 주체의 토대에 가한 수정을 무의식의 현상과 접속시켜봄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은 먼저 전이 현상학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락강은 정신분석을 그 과학의 위치에 상정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라시앙스라는 불어인데 여기서 라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관사가 더 중요하다. 그것은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활동 무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라라는 그 보편적인 과학의 언어를 활동 무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분석가 역시 그의 조건들을 구성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과학일까요? 정신분석가를 활동하게끔 하는 그 장으로서의 과학이 어떤 과학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의식의 과학이고 담론의 과학입니다. 담론의 과학. 그래서 이 확실성을 향한 무한한 과정이 바로 데카르트의 주체라면 담론의 무한한 과정을 통해 주체의 결여와 욕망의 변증법으로 나아가는 주체가 바로 락강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라는 거, 담론의 과학이다. 담론을 왜 하는 것이죠? 담론을 하는 이유는 담론을 통해서 누빔점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죠. 주인기표. 환자, 주체의 그 무의식 구조의 기표를 교체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입향의 교체예요. 이게 그 아까 나온 그 지각이, 시지각이 청지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동물들에게 있어서 시지각에서 청지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비유를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바로 무의식의 신입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입향과 신입향은 교체가 가능한 것이죠. 신입향과 신입향이 교체가 얼마나 원활하냐,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어떤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걸 말하자면 줏대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의미로 말하면 굉장히 융통성, 사고의 융통성, 정신적인 융통성, 심리적인 융통성,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겠죠. 신입향의 교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파블로프의 실험과 그 파블로프의 실험을 통해서 락강이 하고자 한 이야기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350페이지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